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을 두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의 본성은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힘들면 쉬려고 하고, 추우면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이므로 배고파도 가족과 나누어 먹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는 등의 행위는 인위적인 결과이지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 그리고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만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따르기에 혼란이 생기고 예의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사는 게 갈수록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기 위해 어제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배울 사람이 없다면 외로움을 택하라. 예의 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으며 퉁명스럽게 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며 말이 거친 자에게는 대답을 듣지 않으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순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첫째,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둘째,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냉정하긴 하지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다소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대하라는 순자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마세요. 늘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다수의 무리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로되는 말일 것입니다. 순자에 의하면 질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대답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권합니다. 순자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얼굴빛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부드러운 뒤에야 비로소 도의 극치를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말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요? 순자의 말에 의지하면 됩니다. 얼굴빛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즉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쾌감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물론 상대방의 답변이 퉁명스럽다고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이 혹시 내 실수 때문이라면 사과한 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굳이 함께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다투려고만 하는 사람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다는 순자의 말처럼 우리도 할 이유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때는 아예 관계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길일 겁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 록산 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전적 수필 헝거에서 12살 어린 나이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좋아하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요. 고통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거운 사람이 되는 일이었답니다. 그 어떤 남자로부터도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무게를 늘려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태, 즉 안전한 상태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비극적이죠. 처절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작고 연약한 배가 아닌 크고 묵직한 항구와 같은 몸을 만들었답니다. 결국 몸무게를 250kg까지 늘립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봤다면 참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네.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을까라면서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그의 노력은 모른 채 자신의 시각에서 타인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만큼 오만하고 무식한 짓이 또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모른 채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하지 않음의 틀에서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악습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의와 무관합니다. 사람다움, 즉 인에 이르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와 잘 지내고 있나요? 적당한 거리를 둔 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사랑은 질려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규정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질식시켜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좁히고 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지 않음을 잘못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맹자는 특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사실 말과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달 과정을 연구한 한 학자에 의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50% 정도만 표현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 중 30%만 이해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 중 고작 15%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셈이니 말하는 사람이 10가지를 말해도 듣는 사람은 간신히 한두 개 정도만 알아듣는다는 셈이지요. 하지만 한두 개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알아듣지 못한 채 끝나면 사실 다행 아닌가요? 나머지 8개의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태인은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생길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대로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성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과가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후환입니다. 즉, 뒷날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면 닥쳐올 후환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 기쁨과 행복감의 충분함보다는 고통과 불만의 적음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더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에 대해 잘 통제하라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후환 없고 고통 없는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맹자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입니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협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뜻은 끼다, 내세우다라고 합니다. 즉, 벗이 되고 싶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일종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소위 낄낄빠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맹자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신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면서 자신의 친족 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맹자는 3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건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벗을 사귐에는 이해가 아닌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벗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벗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자 발전함은 물론이고요. 미움받지 않는 4가지 방법.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40의 나이에 갇혀야 할 태도, 즉 불혹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때립니다. 40.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점으로나 나쁜 점으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고조에 이른 시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유로움이 풍성해진 시기,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20대, 30대처럼 좌충우돌해서는 안 되었는데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축내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길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를 잃었고 돈을 잃었으며 인간관계도 잃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미혹함에 쉽게 유혹되어 버린 저희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아마 저는 40에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듯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야 할 시기에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40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써줄 왕을 찾았으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씁니다. 그리고 40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닙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의 말대로 쫑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군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쫑났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미움을 받아 끝장날 수 있는 시기를 40으로 둡니다. 40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겁니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40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40만 기억해야 할 말일까요? 아닙니다. 20이건 30이건 아니면 50이건 마찬가지로 기종야의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겐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군자에게는 생각하는 일이 9가지 있다.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신중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낸 뒤에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오죽헌을 찾게 된다면 아마 제일 처음 만나는 건 율곡 이 동상일 겁니다. 그 동상을 보셨다면 석판 하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득을 얻거든이 아닙니다. 이득을 보거든인 것이죠. 이득이 생길 상황이 된다면 그 이득이 내 것으로 되기 전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 두고두고 간직하고 지켜내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득이 생길 상황이었을 때 나에게 오는 득이 의로운 것인가 혹은 옳지 않은 건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견득사에는 율곡 이이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생각하는 법에는 9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일상의 법칙이 된 지금 하나하나 곱씹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공자가 이야기해주는 9가지 생각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사명,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한다. 청사총, 소리를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색사온,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무사공,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 언사충,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한다. 사사경, 일할 때는 신중할 것을 생각한다. 의사문, 의심이 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한다. 분산한, 화가 날 때는 화를 낸 뒤에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한다. 견득사에,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저는 공자의 9가지 생각 기술 중에서도 마지막에 견득사에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라는 말. 저에게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얻어져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유혹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부끄러운 저희 과거 고백해 볼까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던 시기였는데 누군가 제게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거 너에게만 하는 말이야. 큰 기회를 잡은 거야, 너는. 물론 그 제안을 받기까지 누군가의 끊임없는 작업이 있었음은 훗날 큰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때는 손도 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홀려 꽤 큰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패가 망신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자의 말 견득사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쉽게 빠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이득이 도대체 왜 나를 향하고 있는 걸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견득사의는 단순히 세상을 향해 바르게 이득을 판단해 보라라는 말 이전에 나를 지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석 그대로 누군가의 정말로 귀한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라면 이 역시 견득사의를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그 사실에 눈이 가려져 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화가의 작품을 누군가 건넨다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갖고 싶다는 욕망에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공자의 견득사의를 근대적으로 해석한 인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뇌물은 아무리 비밀리에 주고받더라도 결국 들통이 난다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군자는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한다는 공자의 말을 잘 새겨야 할 이유입니다. 옳아야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생각의 기술 9가지를 모두 일상에 적용하는 게 힘들다면 견득사의만 마음에 잘 담아보세요. 군자와 같이 마음의 자유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거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묵자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면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열정을 따라야 한다.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부는 저절로 따라온다 등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체가 없는 열정을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에 불과한 것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우매함도 경계해야 하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겠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그만한 희소성과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일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희소하고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대신에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실력을 쌓기 위해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해보겠다. 오로지 일을 잘하는 데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셋째, 열정을 따르기보다 열정이 나를 따르게 한다. 열정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열정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 먼저 찾으려 들기보다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울 삼지 말고 주변을 거울 삼아야 하는 이유.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으면 기껏해야 자기 얼굴 모습이나 볼 수 있으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기륭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요.
욕심을 부리며 그칠 줄을 모르면 그 욕심 부린 것조차 잃게 되고, 차지하기만 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조차 잃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다행히 선생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소. 거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건 일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자일수록 갑일수록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은 강자가 약자인 상대방에게 의지할 수 있는 태도로서 바람직한 겸손입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 상사가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더 많이 아는 부하 직원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이 듣는 단어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설명하는 개념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겸손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애라고 번역되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지나치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자기중심적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을 더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잘 지내려고 한다면 이제 물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취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비춰볼 사람은 가능하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진리라고 믿으려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나 타인의 가치관은 무시하는 확증 편향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매일 불필요한 싸움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잘 지켜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손가락을 잘라 팔을 보존했다면 이로움 가운데에서 큰 것을 취한 것이며 해로운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팔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팔을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없는 팔과 화해할 수 없다면, 팔 없는 몸과 동행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죽음일 뿐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모든 극함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극한 시간, 극한 장소, 극한 환경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희생자가 될 것인지 생존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칙을 알려줍니다. 인생에서의 길을 잃은 경우를 비롯해 갑작스런 고난 등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죠. 저도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에는 늘 취약합니다. 저만 이럴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각종 고난과 고통에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은 물론 목적지에 대한 좌표를 잃었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우울과 짜증, 분노, 무기력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최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목숨이든 폭이든 뭐든 말이죠. 이성이 마비되고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 완전히 망각하며 미친 듯이 미로를 뱅뱅 돌다 비극을 맞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존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묵자는 조언합니다. 첫째, 객관적 현실을 먼저 파악할 것. 둘째, 그 객관적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것. 생존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움받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조건을 활용해 삶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익숙해지고 과거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태도일 겁니다. 바둑에 관한 격언 중 작은 것을 버려야 시야가 넓어져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타소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적 해석에 의하면 산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가치를 버리고 큰 가치를 취하는 것, 이지중취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겁니다. 현재 방황하고 계신가요?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당신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현재의 삶은 매 순간이 소중하지요. 현재 속에서 평생을 산다면 힘들었던 과거와 불안한 미래에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